네, 주요 뉴스들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모닝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두 가지 단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제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원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독입니다. 어제였죠.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들이 속속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그리고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데요. 이에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곳곳에서 고성과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부동산 투기 관련 대표적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사실상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단독 자세히 알아봅니다. 모닝 키워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박지원 국정원장이네요. 오늘부터 네, 임기가 시행이죠. 시작이 됐군요. 네. 어제 상황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어제부터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이 상임위에 올라가서 통과될 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통과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여당이 단독으로 이 정보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한 건 아니고 야당과 함께 비공개였지만 전체회의를 10시부터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이 청문보고서 채택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정회를 했고 네. 정회를 해서 이제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나와서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면합의서 문제도 이 북한과 이면합의했다는 문제도 우리가 제기를 했고 네. 또 학력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감사도 없고 조사도 없어서 동의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오후에 열린 이 정보위 단독 회의에서 여당에서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고 신임 국정원으로서 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네, 방금 뭐 이면 합의서 이야기도 했고 뭐 학령 이야기도 했는데 이면 합의서 이야기가 좀 자세히 해주시죠. 이게 가장 갑작스럽게 인사청문회에서 대두가 된 거예요.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가 이 이면 합의서라면서 들고 나온 게 30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합의였던 네. 겁니다. 이게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화관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이 그렇게 합의서를 써줬다. 서명도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공개하면서 사실 이 박 국정원장 같은 경우 2000년도에 이 남북 4.8 합의를 하고 나서 네. 그 합의 중에 하나로서 5억 달러를 이 비밀리에 송금했다는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를 맞아요, 받고 예. 징역을 복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25억 달러를 추가로 더 주기로 했었다라는 그게 나오니까 통합당에서는 야,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때까지는 우리 동의할 수 없다라고 예. 했었던 것이죠. 여당은 이 문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누구보다도 여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확인하겠느냐. 이게 만약에 진짜 합의 문서라면 예. 한 분은 평양에 있고 한 분은 어딘가 우리나라 합의서니까. 네, 합의서니까 예. 그걸 어떻게 실체를 확인하겠냐라고 했고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거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조된 법적 거다. 조치란 게 누가 뭐 이걸 줬냐 이거죠? 문서를. 뭐 이게 예. 어쨌든 어느 식으로 고소를 하든지 예. 이 고소를 하면 바깥에서 한번 이거 진위를 따져보자라고 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금 정보위 간사를 맡고 계신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청문 보고서는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박지원 국정원장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27일 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만 보겠다. 네. 그리고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 국민의 열망인 안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건데 내곡동이 국정원이 거기 있거든요. 국정원에 맞죠. 묻겠다는 네, 거. 그 자기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개인적인 부분을 다 내곡동에 붓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람인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이 다짐도 계속 쭉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또 단독 두 번째에 대한 좀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이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각 상임위별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속 뭐 슈퍼여당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던데 일단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일단 슈퍼여당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183 상임위 네. 통과할 때 여당 관계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런 모습 자주 볼 것이다. 자주. 네, 왜냐하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지금 여당이 다 가지고 하고 있고 있으니까. 국회에서도 이 전체 과반수로 훌쩍 뛰어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일단 통과된 거를 주요 내용으로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거래 신고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거 통과가 됐고요. 사실 이미 법사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자고 전월세 상한제 올라가 있어서 예. 임대차 3법 법사위 다 통과를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압박을 놓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빨리 양도를 해라. 실소유만 하라. 실거주지만 소유를 해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우리 파는데 세금 많이 매기니까 증여해 버리겠다. 맞아요. 그러면 증여하면 우리 취득세를 올리겠다. 그래서 취득세를 12%까지 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자녀가 취득할 때 자녀가 내는 세금. 그렇죠. 취득세를 그게 되나요? 그게 지금 1주택자라면 만약에 그게 1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취득이 있게 증여니까. 예. 증여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에서는 그만큼의 세금을 떼지만 예. 양도가 아닌 파는 게 아니라 주는 거니까 취득한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네. 것이고 종합부동산에서도 최대 6%까지 올리겠다. 또 다주택자 그리고 뭐 법인주택이 많은 네.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도 그만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법이 긴급 상정됐다는데 어떤 법입니까?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집을 많이 가진 분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 못지않게 집이 없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더 지적이 중요하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단기 임대로 4년이고 일반 임대도 8년이거든요. 네. 이거를 폐지하고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70 대책 나오고 나서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나온 거라서 예. 야당에서는 또 굉장히 반발이 있었죠. 그밖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어떤 법안들이 또 나왔습니까? 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정도가 나왔었고요. 예. 어제 이제 상임위들이 여러 복수 상임위들이 열렸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단 여당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새롭게 또 예. 통과된 안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는 관심을 좀 가졌어요. 네. 질병관리본부의 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지금은 올라갔죠. 본부였는데 네.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의 청으로 승격을 네. 해서 차관을 복수로 주겠다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법안들 법사위원장도 지금 어차피 여당이기 여당이잖아요. 때문에 네. 이달 마지막 다음 달 마지막이죠. 4일이죠. 이 임시 마지막 날 본안까지 다 처리를 해서 법안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단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강성기 아나운서 뭔가요? 네, 모닝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도대체 뭘 어쩌는 건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한 자체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실거주용이 아닌 모든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다주택 처분 권고 대상은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간부도 대상입니다. 시한은 올 연말까지인데요. 앞으로 진행 상황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야, 두 번째 키워드 이를 어쩌나 진짜 경기도 몇몇 공무원들. 분들은 이를 어쩌나. 그러니까 그러실 부분 있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가 시한이라고요. 네, 시한을 딱 못 박아서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건데요. 망국적 부동산 투기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책을 펼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 경기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그리고 그 조치로 딱 내놓은 게 인사 관련 불이익을 주겠다. 인사 관련 불이익. 와, 아니 실제로 경기도에서 7월 1일에 그날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실제로 조사를 했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4급 이상이면 이게 법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조사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네. 거기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시금 부단체장, 단체장 직선이니까 부단체장 그리고 4급 이상 공직자들 332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요? 무려 2주택을 가지신 분은 94명. 이게 한 28%고 네. 69명이군요. 죄송합니다. 네, 69명이고 69명. 2주택이 네. 전체가 이제 93명이고요. 네. 3주택은 16명 16명. 그리고 네. 4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9명이 예.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 지사의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권력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런데 변호사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인사 불이익에 관련된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요 주택 보유 현황을 아예 인사 참고 자료로 쳐서 네. 승진이 됐든 전보가 됐든 뭐 성과급 같은 것도 요즘 주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임용이 2년, 3년으로 달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재임용할 때 이럴 때 다 평가에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 네. 사실은 실제 최근 인사에서 일부지만 다주택 가시신 분들이 불이익으로 받았다라고 네.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은 아하, 것처럼. 네. 이게 누가 드러내놓고 이거 불이익이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불이익을 받은 것 같은데 이유가 딱히 없네 하는데 다주택이 왔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고위 공직자분들이 이분들이 편법으로 집을 산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해서 뭐 투자를 잘해서 집이 두 채, 세 채, 네 채가 된 분도 있을 테니까 일각에서는 열심히 해서 돈 모아서 집 산 건데 이게 재산권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일단 이제 그래서 당장 예. 경기도청에서 노조위원장이 이거 솔선수범하는 것도 좋고 모범 보여주는 것도 맞는데 네. 이건 너무 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편법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밝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어떤 얘기냐면 이 집을 강제로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지 마라. 그리고 최소한 주택 관련된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는 지금 임명할 수 없다라는 거라서 본인 말로 이제 권고기 때문에 이게 재산권 침해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얘기였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얘기는 뭡니까? 3기 신도시 계획도 경기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주택자용 장기 공공임대 기본주택 그리고 토지임대 조건부 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사회적 협동주택이 운영하는 사회주택처럼 이런 어떤 관련 경기도 내의 공공주택 관련 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법령도 고쳐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규 아나운서. 네, 모닝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500kg과 180km. 1979년에 한국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 백곰을 개발할 당시에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지 않을 것, 그리고 사거리가 180km인데요. 그런데 계속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이 중량과 사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9개월 동안 협의를 했고 미사일 지침 개정에 이르렀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것 때문에 이슈였는데 어떤 내용일까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저도 사실 미사일은 처음이라 전공은 아니라고 이제 공부를 예. 좀 했습니다. 예. 근데 생각을 딱 해보시면요. 미사일이 180km밖에 못 날아간다? 제한이 굉장히 강했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우주 개발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 일단 지금까지 썼던 그 1단 로켓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네. 1단 고체 연료가. 그래서 나로 같은 경우 2단 국산 고체 연료라서 당시에 성능 제한에 맞춰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출력이 굉장히 약했다는 거고 지금 이른바 우주 강국으로 불리는 곳들은 1단부터 굉장히 강력한 네네. 어떻게 보면 로켓들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출력의 64배라는 조사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제한 없이 멀리 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죠. 네, 일단 고체 연료로 굉장히 강하게 하고 네. 3단이나 4단 우주에서 쓰는 액체 연료도 약하게 조절을 하게 되면 뭐 위성을 발사한다든가 우주 관광을 한다든가 달 개발에 참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사실 현실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최초 전용 군사 위성도 미국에 의해서 로켓에 의해서 발사가 됐고 이 북한 정보를 관련해서도 위성도 다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게 우주 예. 로켓 기술이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당장 2020년대 중반에는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예, 예.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면 뭐합니까? 위성이 없으면 눈이 먼 셈이잖아요. 네. 그 위성에도 꼭 필요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 키워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